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분사하고 이런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건 어떨까? 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뭐 경쟁사인 TSMC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거의 3천조를 치고 올라갔을 정도로 그만큼 시가총액이 전 세계 탑인데요. 삼성전자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됐던 내용인데요. 자, 며칠 전에 삼성증권에서요, 즉 삼성전자의 그룹 계열사겠죠. 요런 내용을 물론 제목은 요건 아닙니다만은 올렸길래요, 세간에 주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지정학적 패러다임, 변화하는 산업,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그 필자는요, 지정학이라는 것보다는요, 지경학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저희들이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와 politics, 정치를 합쳐서, 즉 지리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안보 이런 부분에 주는 부분을 지정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경학입니다. 즉 지리와 경제의 관계인데, 결국엔 지리가 국가의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그런 걸 한번 봐보자, 이런 내용으로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갈수록 미국, 중국의 대결 그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 내부에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경쟁을 해왔는데요. 자, 그게 어느새 세계화라는 이름 때문에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이 결합을 했다 이겁니다.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다국적 투자는 위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미소 냉전 시절에는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쇄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거죠. 즉, 금융위기, 트럼프, 그리고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걸 겪으면서요, 이제는 경제를 위한 안보가 아니고요, 안보를 위한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분야 통제인 거예요. 특히 반도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경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서요,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즉 기술 분야 통제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미국 4대 핵심 품목 보고서입니다. 물론 저는요,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만 갖고 왔는데요, 여기다가 핵심 광물이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요 4가지를 핵심 품목으로 잡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자, 반도체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미국의 약점은 제조와 대중국 수출 의존이 높다는 거겠죠. 자, 지금 미국은요, 그 팹리스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설계 부분. 그런데 첨단 및 그 범용 반도체, 범용이라는 건 우리 D램 같은 거겠죠. 낸드나 이런 메모리 같은 제조 기반이 다 한국과 대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 제조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원법을 통해서 제조망을 복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국 생산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지원법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참 문제이긴 한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중국의 1대1로입니다. 과거 실크로드를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이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중국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자,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이요, 자신들의 그 위기에 돌파하기만 해도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거꾸로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그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고요. 다음 백신도 어땠어요? 자국 우선주의였잖아요. 자, 이런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요, 중국은 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요, 그 저개발국들, 네, 거기에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때도요, 의약품 같은 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대요. 결론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크게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반면 G7의 리더십은 심각하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AIIB는 뭐냐면요,
그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즉 약자인데요. 중국이 주도를 해갖고요. 아시아 국가들의 그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에 그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입니다. 자, 이 AIB가 지금 투자하는 그런 지원 현황을 좀 봐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 ADB는 뭐냐면요, 그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그런 은행인데요. 이 두 은행이 지금 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뭐 저개발 국가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 직영학이 경제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가요,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가 훼손되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이 된다는 거죠. 즉, 주식에서는요,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진국 국채나 아니면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의 회사채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간, 지역 간, 그리고 기업 간 차별화가 심화가 된다 이겁니다. 즉, 독점적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뭐 시장 그 지배력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요, M&A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패자들은 당연히 퇴출이 돼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 압력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겁니다. 뭐 코로나나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요, 원자재 같은 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핵심 부품 그리고 소재 같은 공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새로운 오페크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페크라는 건 뭐 중동 지역, 러시아를 포함해 갖고요, 중동 지역의 그 석유를 뭐 공급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반도체를 통한 새로운 오페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아시아 반도체 생산국을 뭐 미국으로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유는 뭐 미국이 뭐 한국하고 대만에는 좀 국가 안보를 보장을 해줄게 이러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과 대만에게도 중국이 엄청난 고객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과 그리고 대만이 뭐 자신의 그 반도체 생산을 다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뭐 미국을 가겠다 이러진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국과 대만은요, 굉장히 기술 주도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R&D 부분, 그리고 뭐 투자 계획에서도 압도적이라 이거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반도체의 혁신은 뭡니까? 빠른 성능을 가진 그런 반도체를 가격이 싼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마진이 높은, 그리고 투자 효율을 높은 설계 같은 부분에 집중했고요. 반면 아시아 부분은 제조 원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 4개 국가가 지금까지 경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거점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100% 한국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물론 지금 중국, 미국에 다 있긴 하지만요. 자, 앞으로는 그럼 유럽에도 반도체 공장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본질이 생명이니까 원가 경쟁력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중국 반도체 공장도 비용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별 차이가 없고요. 반면 미국과 중국 공장은 좀 비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반도체라는 거점을 자신들의 국가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빅3,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같은 빅3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와라 이겁니다. 자, 미국은요, 당근, 기술 생태계와 보조금, 요거였죠?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지만 채찍은 뭡니까? 환경 규제, 지적 재산권 이런 게 너무 크잖아요. 물론 관세도 그렇고요. 다음 유럽은 역시나 보조금을 주겠고, 그리고 장비와 소재 부분, 뭐 ASML 같은, 그리고 뭐 소재 같은 부분들 이런 게 많으니까 올 수 있다, 오면 좋다 이거죠. 중국은요, 자, 자신들은 뭐 줄 건 별로 없지만 우리는 10억 이상의 13억인가요? 13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 시장이다 이겁니다. 시장을 가져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 시장 믿고 갔다가 다 돌아왔잖아요. 그 거점화가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거점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도체의 미래는 장비입니다. 그럼 그 장비가 뭐냐? EUV를 선점해라 이거겠죠. 자, 요게 한 대당 6천억이 넘는 ASML의 노광 장비잖아요. EUV. 자, 이 부분이 EUV를 가져갈 수 있는 리스트가 인텔, TSMC, 삼성의 메모리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5개 회사로 압축이 됐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EUV 생산이요, 향후 2, 3년이 지나도 늘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EUV 중에서도 핵심 부품인 렌즈는요, 독일의 그 GS인가 하여튼 이런 회사로부터 들어오는데요,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이 크게 늘질 못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EUV를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반도체 산업의 굉장히 큰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갈수록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수출 규제를 했었던 것처럼요, 유럽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 인수합병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부분은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 막으려기 위한 어떤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정당화돼 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 인수합병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삼성증권에서는요, 앞으로의 성장 드라이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모빌리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 왼쪽에 있는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구조가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반면 오른쪽엔 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분에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 시대와 PC 시대의 구조보다는요, 자동차 시대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게다가 24년부터인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애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학습 효과를 줬냐 이겁니다. 자, 예전 금융위기 전에, 그리고 그 IT 버블 시대 있잖아요. 1달러 34 맞죠? 지금 2022년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180달러까지 갔던 거죠. 결국엔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150배 정도? 네, 이렇게 뛰어오른 거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요, 애플의 이런 부분 때문에 3배에서 5배, 네, 다우와 나스닥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독일은 2.3배, 일본은 2.5배, 중국은 1배, 요 정도로, 즉 미국 시장이 압도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와 버린 거죠. 거점하는 영원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도시바가요, 2000년대 초죠. 그 사장이요, 그 미국이 계속 뭔가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려고 미국의 디램 공장을 설립을 해버립니다. 자, 물론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을 차선의 생산 거점으로 잡자. 자,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과의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부실 자산이 되었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떨 거냐 이겁니다. 자, 결론은 메모리 반도체 궁극적인 경쟁은요, 중국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재료비만 그냥 건지면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원가 경쟁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부분은 조금 다르죠. 파운드리는 고객과 접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게 보다 또 사업 특성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어필하고 있네요. 뭐 그러면서 유럽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이걸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중국은요, 일단 애국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중국은요, 그 애국심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해외 인력 조달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경우에는 한국 인력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내려가고 이러긴 했는데, 문제는 한국 인력은 영어가 잘 안 돼 갖고요, 회의하고 그다음 뭐 기술 전파 같은 게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도 불리하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 유출이 더딘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 아이러니도 생겼다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미국은요, 인력 확보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뛰어난 인력들이요, 제조 환경에 다시 흥미를 가져갈까 이겁니다. 즉, 그걸 제조를 안 하더라도 많은 옵션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10년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상승하려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필요한데, 그래서 SK는요, 인텔의 낸드를 인수하고, 그래서 솔루션 부분을 미국에 상장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분사하고 이를 미국에 상장하는 건 어떨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잘 될 회사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자, IT 버블 이후에요. 지금 인텔, TSMC, 삼성전자, 물론 저희들은 삼성전자가 제일 안 오른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 즉 시가총액이 변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확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자, TSMC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죠. 물론 많이 올라가기도 했네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그 시가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스마트폰이 13억 대 대비 자동차 1억 대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이 13억 대니까 훨씬 더 반도체를 많이 쓰지 않겠느냐, 뭐 보다 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컨텐츠 성장과 마진에 주목을 하자 이겁니다. 즉 대당 탑재량이 많은 회사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즉 CPU라는 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CPU를 파는 인텔보다도요, 센서 그리고 메모리를 판매하는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CPU 하나에다가 메모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센서, 카메라 센서, 무슨 이런 센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합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일으키는 그 매출과 수익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메모리 부분은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3사가 지금 각축전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자, 물론 격차는 굉장히 줄어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 기술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10년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EUV를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낸드 같은 경우에요, 2D에서 3D로 넘어갈 때 굉장히 초창기는 어려웠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게임을 바꿔버렸답니다. 왜요? 기술을 선점했거든요. 자,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요, EUV가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뭐 기본 장비로 가지고 내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EUV에 집중했던 TSMC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주도를 했다 이겁니다. 24년부터는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D램도 초격차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D램에서 공정들 사이에 줄어든 격차들인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격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아예 더 앞서 있네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고 마이크론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 EUV를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겠죠. 자, 두 번째 주인공 파운드리입니다. 자, 아까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파운드리는 지금 어떠냐 이거죠. TSMC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요 세 개로 지금 축약이 되는데요. 자, 메모리에서는 그 삼국지 1탄으로 봤을 때 한국의 승리랍니다. 자, 그런데 2탄에서는요, 요 세 개의 TSMC, 삼성, 인텔이 벌이고 있는데, 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 재미있는 표현을 했네요. 즉, 칩 사이즈하고요, 뭐 수율, 그리고 원가 경쟁력, 그리고 개발 시점, 이 모든 게 경쟁인데요. 자, 고객 입장에서는 동일한 웨이퍼를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데, 뭐 살아있는 칩수가 낮으면 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 수율과 칩 사이즈 같은 걸 줄이고 그다음 경쟁력을 올리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텔은 TSMC를 과연 추격을 할 수 있을까? 자, 뭐 기술 면에 의해서는요, 매뉴얼화가 잘 진행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 EUV 같은 경우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력 있잖아요. 자,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그다음 플랫폼에서 엄청난 발전을 한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제조업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이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수율 싸움에 전력을, 목숨을 다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이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TSMC의 인력 비교입니다. 자, 전체 인력도 그렇고 R&D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는 R&D가 3,000명, 반면 TSMC는 1만 명이네요. 그리고 전체 인원도 삼성전자는 2만 명, 그리고 TSMC는 6만 명이 되네요.
즉 TSMC는요 삼성전자보다 20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독점력을 가지는 동안 TSMC는 파운드리에서 독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원도 거의 3배가 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 TSMC를 이겨보겠느냐 이겁니다. 그 FCF입니다. 삼성전자의 즉 잉여 현금 흐름 그 기여도인데요. 결국엔 메모리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세트도 그렇지만요. 즉 이 메모리에서 남아도는 그 잉여 현금으로 파운드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글로벌 그 팹리스 즉 설계를 하는 부분이죠. 퀄컴 23%, 엔비디아 요만큼. 그리고 뭐 브로드, 그다음 뭐 메디타, AMD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업체들이 파운드리에다가 물건을 주는 큰 고객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 팹리스 말고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텔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LSI 즉 회로 설계 사업부가 파운드리에다가 물량을 주는 그런 큰 고객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애플과 인텔은요 이미 TSMC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디어텍도 전량 TSMC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퀄컴 그리고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듀얼 벤더의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가 삼성전자에다가 조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AMD가 24년도부터 일부 제품을 삼성에 할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은요 지금 자체적인 삼성전자 LSI 팀 37%,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뭐 기타 아까 AMD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모습입니다. 대만이라는 국가가요 결국엔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의 거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요 이 대만이 미국의 기술과 합쳐갖고 삼성전자를 꺾어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타이완 메모리 컴퍼니라는 TMC라는 회사를 하나로 묶어서 추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추진했던 장관이 미국의 기술과 즉 마이크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꺾어보자 그랬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던 거죠. 자, 이유는요. 한국은요. 그 조직이 군대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메모리 산업은 굉장히 강하답니다. 반면 대만은요 굉장히 좀 민주적이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이래요. 그래서 작지만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은 굉장히 잘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야 야근해 그러면 야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TMC는요 실패를 하면서 뭐 기술만 합치면 그리고 뭐 원가만 합치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SMC는 어떻게 그러면 성공을 했느냐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TSMC는 애플의 IP 시장을 먹은 거죠. 네, IP가 뭡니까? 애플의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생태계가 애플과 삼성전자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먹어버린 거죠? 네, 애플이 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이 모든 그 휴대폰의 생태계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IP를 만들고 있는 그 TSMC가 지금 선도를 해버린 거죠. 중국 반도체는 어떠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엔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한판을 할 예정인데요. 자, 격차는 물론 좁아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공장과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공장의 그 원가는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비용 상승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남는 건 뭐냐? 기술 경쟁력이라는 거죠. 자, 중국은요 시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만 만들어도 다 팔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하면 IP 나면 다 키워주고요. 국가에서도 막 키워줘 버린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지방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만들어 나갔답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그리고 부패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지방정부.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시작을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중국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반도체를 키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이 DRAM 사업에 들어올 수 없는
들어오기에 힘든 이유는요. 자, 디램과 낸드의 차이는요. 디램은 빨라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 이 낸드는 저장만 하다 보니까 빠른 게 아니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만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에러가 생겨도요. 자그마한 데이터가 없어지는, 즉 데이터 소멸로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램에서 에러가 난다는 건 이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디램은 진입 장벽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그 YMTC라는 그 회사가도요. 지금 굉장히 양상 체제를 지금 확보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7나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14나노 진입으로 해서요. 즉 3세대 정도가 앞서 있다는 겁니다. 즉 3세대라는 건요. 1세대를 1.5년으로 잡는데요. 그러면은 4.5년 정도가 지금 뒤쳐져 있는 거죠. 중국이. 게다가 EUV 장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디램 업체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좀 얻어보자 이겁니다. 자, 빅4 삼성, 현대, SK, LG 중국 시장에서 왜 철수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갔다 하면 엄청난 시장인 줄 알고 갔더니 모든 규제와 사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중국을 철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는 예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이 많습니다. 반도체의 호황기가 끝났다. 이면은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수요는 계속된다. 이겁니다. 자, 코로나와 기후재앙 같은 그런 또 다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생산활동과 이동을 줄이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 개발은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도체가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PC 수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데 과거 역사상 PC 수요의 하락은 1년을 넘지 않고 재고 조정도 6개월을 보통 넘지 않는다. 그리고 모바일 수요의 둔화는 중국의 락다운과 장기적 수요 둔화 때문에 복합적인 양상이지만 탑재량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거죠. 즉 폰 하나에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서버 수요는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의 먹거리인 자율주행입니다. 자, 앉아서 운전을 안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아가씨처럼요. 자, 테슬라가 24년도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구독 서비스도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완전 주행을 하려면 핵심은 데이터의 주고받음이에요. 그 데이터가 시차가 없이 바로바로 주고받아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시차가 생긴다는 건 바로 에러이고요. 그 에러는 바로 사고로 직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고를 없애려면 그 AI 환경에서요. 그 구동되고 있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위한 그 일론 머스크가 서버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각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서요. 새로운 그 업체들, 즉 뉴커머가요. 진입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디램의 경우는 EUV,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 EUV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대규모의 증설은 10년 안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게다가 그 기존 공급사들도요,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요,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였죠. SK 하이닉스도요, 청주 공장을 보류시키겠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즉 디램의 경우는 이제는 40% 정도의 영업이익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요. 투자를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낸드의 경우는 20% 정도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22년도 올해죠. 하반기부터요. 재고를 비축할 거라 이런 겁니다. 즉 판매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년부터는 EUV에서요. 초격차를 구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술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디램이 공급이 부족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당장 올해부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예상을 밑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우시 공장에는요. 지금 캐파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EUV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M16 이 캐파도 제한적이랍니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는요, 환경 문제로 인해서 26년 이후에나 가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역시도 아직까지 EUV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율을 내기가 어렵다. 결국엔 지금 DRAM3사의 생산은요, 지금 더딜 수밖에 없다. SEC,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요, 확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반도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이렇게 내리네요. 반도체 가격을 불문하고 확보해라. 자, 단기적인 사이클 논란은 뭐 거듭되지만 그때마다 아유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하면서 책상을 내려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반도체 제조, 그다음 지정학적인 변화 가운데서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쓰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요,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겁니다. 자, 굉장히 장황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긴 레포트였는데요, 그 반도체의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듯 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계열 회사다 보니까 그 계열 회사가 이런 정도의 리포트를 내면서 슬쩍 뭐 분사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그 임원진들이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뭐 저희들이야 모르죠. 그렇지만 뭐 이게 수순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